안녕하세요. 에볼루션 마인드 여섯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통해서 어, 어떻게 마음이 진화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칼 융의 영혼의 지도에 나오는 그림을 이제는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이 에고와 셀프에 의한 그 상호 운동을 먼저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래 자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자아 실현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 또 본래 자기인 셀프가 자아를 성장시켜 나가서 자기 인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아 실현 과정과, 그러니까 자아가 셀프로 나가는 방향과 자기가 에고를 성장시키는 그 과정 자체가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아가 개성체로서 성장하게 되고 분화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의 자기를 일자화 시켜가지고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하나의 우주에서 다중우주가 생성되는 것 같아요. 생성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셀프고, 다중우주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성장을 해서 셀프를 구현한 것을 다중우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우주에서 다중우주가 나온다라는 그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 융은 자아가 자기로 나가는 자아 실현 과정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칼 융의 그 심리학은 반쪽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 융이 얘기하는 거는 이 자아가 사실은 페르소나들과 그에 상응하는 섀도우들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아가 분리가 되죠. 자아가 페르소나와 그림자로 이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는 우연하게 그 TV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 어제 보니까 그 쇼윈도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쇼윈도. 그래서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요 쇼윈도 여왕의 집, 쇼윈도 여왕의 집에 부제를 달고 나왔는데, 이 쇼윈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쇼윈도 부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낸 어떤 그런 허상이죠. 어떻게 보면 허상, 자기의 허상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사회적 수준을 내 맞춰서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가 가공적으로 만든 꾸민 그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본래적 자아를, 그러니까 자아가 그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의 페르소나가 자신의 자아라고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꾸며진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그런 어떤 자아가 아닌 가면으로 가지고 살 때에, 이제 필연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어두운 요소들이 항상 그 억압되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아의 모습이 타인에게 드러날까봐, 들킬까봐 어떤 그런 자신 내부에 있는 어떤 자아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요소들을 자꾸 억압하게 되는, 페르소나에 맞지 않는 요소들, 그러니까 넘치는 요소나 적은 요소들을 억압하게 돼 있다는, 또는 투사를 하게 돼, 억압하면 투사가 된다, 그런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아는 사실은 자기 셀프를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아는 자기 셀프와의 비교성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셀프와 비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F와 비교. 왜냐면 자기가 자아실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항상 비교 작업을 한다. 내부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전개를 할 때에 이거를 우리가 아트만이라고 할 때에 자아는 이 아트만으로 나가기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아트만과 계속 비교를 할 때에 자기가 쓴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 어떤 사회적 가면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된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트만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셀프를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형태가 페르소나 가면을 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자아는 항상 셀프와 비교되면서 자기가 초라하다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자아는 자기가 셀프에 흡수돼 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로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초람, 열등, 초람, 또는 흡수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자아는 약하니까, 셀프에 비해서 약하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개성 분화해야 되는 건데 일자로 그냥 흡수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흡수될 것 같은, 흡수돼서 소멸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돼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근본적인 우리의 심리적 원천 아래는 사실은 셀프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아와 셀프의 자기 비교성 속에서 이런 심리적 부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다른 심리학자들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자아는 자신의 셀프, 자기의 그 본래 자기와의 그 비교 속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 가는 과정이니까 항상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 인식 과정에서 흡수될까봐, 소멸될까봐 두려움을 가는 공포, 소멸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항상 이 셀프 자체는 원래 우주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적 존재란 말이에요. 셀프는 우주적 존재. 이것을 보통 가치적으로 평가할 때 이것은 진실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자아는 그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다는 그 일종의 초람을 갖게 되는. 그러면은 자아는 어떻게 그것을 셀프와의 그런 열등감을 어떻게 해소를 하려면, 여기서 이제 콤플렉스라는 개념이다. 칼 융의 콤플렉스라는 개념이, 칼 융이 처음 쓴 거죠. 콤플렉스다라고 하면 콤플렉스. 그러니까 자아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셀프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콤플렉스가 어떻게 나타나게 돼? 이것이 이제는 아트만 프로젝트는, 아트만 프로젝트. 어떤 현실에서의 가면을 웅장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를 강화시키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자기의 부귀영화를 구축을 하려는 거죠.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한 그 사랑을 추구해, 사랑을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랑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그런 것이 문명으로 우리가 드러난다. 우리 인류 문명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페르소나, 각 개인에게서는 페르소나의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 프로젝트를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자아가 자기가 되기 위한 아트만 프로젝트를 현실에서 구현을 해 나갈 때에 그것을 쓰게 되는 가면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데 항상 자아는 셀프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초라하고 열등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흡수되어 소멸될 것 같은 공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사실은 자기 소멸에 대한 공포입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셀프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인데 자아는 자신을 시공간 속에서 제한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 자기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각적으로 그것을 자각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각할 때 그것이 공포로 드러난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런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이런 초라한 모습들, 이런 초라한 모습들이 타인에게 들키는 거, 타인에게 들킬까봐 뭐라 해? 더 미친 듯이, 어때? 이렇게 타인에게 들킨 그 콤플렉스라는 게 타인에게 들킬까봐 그런 자기가 취약하게 느낀다고 하는 것을 타인에게 들킬까봐 더욱더 현실에서 웅장한 세계를 이렇게 구축을 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과시. 그 과정에서 페르소나들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뭐예요? 이런 방법은 사실은 셀프를 구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셀프를 구현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것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자아가 셀프가 본래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아가 자신이 본래적으로 진실한 사랑의 존재고 자신이 완전한 지혜를 가진 존재고 자신이 이미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자아가 자각을 하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 자각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런 심리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은 사실은 자아, 에고와 자기 셀프의 비교 과정 속에서 이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새롭게 제안을 하는 그런 심리학적 이론이에요. 이런 개념은 사실은 제가 심리학에서 아무도 아직까지 이런 개념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 개념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한 사람도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해. 항상 열등감에서 소멸될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그런 콤플렉스들이 행동의 동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아들러가 얘기하는 열등감이, 열등감을 이기고 뭐 용기를 가지고 현실에서 뭐 저기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의 실존주의, 인본주의 그 심리학을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내부에 있어서 그 열등감을 발생시키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이 요소들을 해소가 안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아들러가 이렇게 떠드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근본적으로 그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 저는 그런 거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개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콤플렉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칼 융도 콤플렉스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단지 콤플렉스가 있다. 그것이 아주 극도로 그것이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같은 경우는 키도 작고 사실은 그렇게 뭐 저기 하지는 않은 존재. 근데 자신의 그런 콤플렉스를 출신 자체도 어때요? 코카서스 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프랑스에서 완전한 비주류, 시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귀족들과의 그런 어떤 상대 비교, 이거 여기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초라한 그런 것을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콤플렉스를 자신의 위대한 가업으로 이렇게 성취해낸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바로 이런 아트만 프로젝트를 자신이 가동을 한 거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현실에서 강해지면 웅장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도 있지만은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기와의 비교가 가장 뿌리가 깊은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아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아는 이 본래 자기가 진실한 사랑, 완전한 지혜, 영원한 생명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만 자각하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콤플렉스 문제는 봤습니다. 더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원형에 대한 얘기. 지금 제가
칼 융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형이론에 대한 거예요. 원형이론. 칼 융은 이분은 그 뭐냐면은 심리학만 공부한 게 아니고 이 그 신화, 종교, 연금술 같은 걸 공부해서 따로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신화, 종교, 연금술 단계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사실은 이 그 일종의 섹스적인 어떤 그런 가장 지구 자연의 그 야성적인 그 섹스, 이드, 짐승적인 욕망적인 상태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렇게 차크라 개념으로 보면 아래쪽에 프로이드는 주로 고착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반화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프로이드가. 그런데, 이 칼 융은 뭐예요? 이 태고적 단계, 마법적 단계, 신화종교 단계를 공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의 수준을 보면 프로이드는 사실은 요 두 번째 마법적 단계, 섹스, 성, 그러니까 여기는 뭐 태고적 단계, 생리적 단계에서 섹스가 지배하는 마법적 단계까지가 프로이드의 어떤 그런 심리학의 영역이라면은 지금 그 칼 융은 신화 종교 부분까지 포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화 종교 연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칼 융이 약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프로이드를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해요. 프로이드는 아들러의 사상들을 좀 심리학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그 심리학자들이 보기에는 바로 이 신화나 종교적인 그런 개념을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사이언스가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은 뭐냐면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야. 영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영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신병자들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영성가들을 정신병자들로 봅니다. 심리학자들은 영성가들을 정신병자, 신경증을 가진 존재들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성가들이 떠버리는 그런 세계는 그는 그 망상이다 이거죠. 망상. 그렇죠. 망상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심리학자들의 생각이고, 영성가들은 어때요? 영성가들은 심리학자들을 어떻게 봐요? 심리학자들을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본래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모르는, 한마디로 수준 낮은 정신 수준에서 수준의 학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해.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대개 그러니까 이 신화 종교적인 것들을 배제를 하고 주로 자아 문제 또는 사회 문제, 이런 어떤 개인 심리 부분만 그 주로 이렇게 깊이 다루는 데 반해서, 근데 칼 융은 그게 아니고 요 신화 종교 마법 단계, 신화 종교 단계, 그러니까 요거 마법 단계는 연금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칼 융은 신화 종교 연금술을 다 다뤘어요. 자기 학문으로 통합을 시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칼 융이라는 사람은 영성가들과 심리학자들 양면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통합하는 나름대로 심리학 세계를 개척해 나갔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칼 융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신화적, 연금술적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어떤 그 물질 요소, 생명 요소 또는 어떤 자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그 자연성과 완전히 별개의 그 자아 그 자체만 집착한 이론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완전한 이론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융이 상당히 그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여가 높다고 이렇게 저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칼 융은 신화 종교 연금술적 개념들을 다 통합을 해나가면서 자기 이론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신화 종교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왜 이게 그러냐면, 우리가
심리학을 하게 되면은 항상 심리학에 보면은 프로이드 또는 그 융 심리학은 뭐야? 주로 꿈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해요. 분석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꿈 속에서 사람들이 꾸는 꿈이, 그 프로이드는 모든 걸 다, 우리가 아래로 보면은 그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억압된 성적 욕망으로 그 자기의 성장기에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발생했던 그 억압된 그 성적인 어떤 그런 체험들이 그 에너지가 이렇게 잠재돼가지고 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자꾸 하려고 그래, 프로이드는. 그런데 칼융은 꿈을 보면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걸 보면은 그거와는 무관한 꿈의 내용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심리학적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꾸는 꿈 속에 나오는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건 아주 생생한 체험이란 말이야, 꿈속에서. 그럴 때 거기서 뭐 이상한 것도 보고 그러는 것이 무슨 성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 꿈속에서 체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체험도 체험이지만 꿈속의 체험도 체험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단 말이야, 사실 체험한다는 것 자체는. 단지 현실의 체험하고 꿈의 체험은 좀 다를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오감으로 다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체험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런데 꿈속에 있는 체험들이 성적인 거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프로이드를 떠나게 되는 이유도 성적인 하나로 그걸로 다 해석하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그 편협한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신화 종교적인 연금술적인 텍스트들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는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꼭 동양인이다 서양인이다 그런 걸 떠나가서 인류 전체가 가지는 무의식, 여기서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 양반이 창안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원형들이 있다. 신화 원형과 상징 심볼 개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류에게 그 꿈을 꿀 때 그 상징들로 나타난다고. 신화와 그 상징들로 나타난다. 그것이 원형과 상징 이론을 이제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칼융은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 원형, 아키타입과 상징들이 사실은 프로그램으로서 집단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서 인간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선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다. 왜냐면 이것이 이제 원형, 그러니까 신화, 종교를 이제 연구를 하면은 그 공통된 원형들이 있어요. 원형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나름대로 몇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그 원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거죠. 아키타입. 아키타입들이 원형들이 있다. 원형이 하나가 아니고 원형들과 플러스 그다음에 상징이죠. 심볼. 그다음에 원형과 상징. 심볼. 심볼 체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결합을 시킨 게 뭐냐면은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를 이분이 또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연금술, 알케미.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칼융이 이런 요소들을 가져와서 집단 무의식의 중요 요소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때 그것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칼융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전혀, 사실은 칼융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현대의 칼융 연구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거의 무시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현대 칼융 연구자들이 무시한다. 완전 무시해버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칼융의 현대 칼융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칼융의 그 분석 심리학,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사이언스인데, 심리학이 사이언스인데 무슨 놈의 신화고 종교고 알케미고 그게 무슨 얘기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뭐야, 오로지 페르소나 그림자니 뭐 이런 자아가 셀프로 간다느니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뭐 콤플렉스 개념도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 융은 사실은 인간의 그 집단 무의식의 핵심적 요소들이 바로 이 원형과 상징들과 연금술적 개념들로 이것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개인의 그 의식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무의식이 표면으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의 기반인데, 개인 무의식의 기반이잖아요. 기초잖아, 기초. 무의식의 기초야. 기초이고, 그리고 개인 의식은 개인 무의식에 드러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집단 무의식의 기초, 기반이란 말이야. 한번 건물로 따지면은 완전히 바닥의 바탕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돌아가는 원형과 상징적 개념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게를 전체적인 인간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근데 칼융을 분석 심리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도 정작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제가 뭐 칼융 심리학을 뭐 깊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심리학적.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깊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형들, 상징에 대해서 연금술적인 거,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연구를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많이 한 부분이 원형과 상징, 연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얘기할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집단 무의식,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전경, 프론트라면은 전경, 앞에 있는 그 그림이라면은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있는 진정한 우리 의식을 뿌리에서 이렇게 작동시키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개인 무의식의 뿌리를 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전경적 요소라면은, 그러니까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베일 뒤에 배경이고, 집단 무의식이 제 베일 뒤에 배경이고, 개인 의식은 전경이다. 그러면 앞에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이죠. 배경에서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능동적인 이렇게 자아실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인식 과정이 성장 발전시키는 자기인식 과정이 또 있는데, 이 본래 자기가 개인 무의식에서 계속 이 자아를 유도해 나가는 유도 프로그램들이에요. 본래 자기가 자아를 유도해 나가는 유도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전체적인 인간의 심리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형, 상징, 연금술, 이런 칼융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 단지
칼융도 이것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라고 하는 인식까지는 가지지는 못했어요. 단지 이 양반이 뭐냐면 꿈을 꿀 때 이상하다. 이게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상관없이 그 동일하게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나 만달라 그림들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거는 전혀 그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성적인 요소가 아니고 뭔가 인류 공통의 어떤 요소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화나 종교나 어떤 마법적 연금술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 그 내용들이 그대로 투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이해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다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원형, 아키타입. 그 종류, 칼 융이 제창한 개념이다. 원형이라는 거는 밤에 보는 꿈의 이미지나 상징을 낳는 근원이 되는 존재라, 그런 얘기죠. 집단적 무의식 속에 가정되는 무의식의 역동적 작용점이다. 의식과 자아에 대해서 심리적 에너지를 개입시켜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 원형이 집단 무의식에서 어떤 역동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데, 그때 그 의식과 자아에 대해서 심리적 에너지를 불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용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작용을 계속 가하고 있다. 그런 개념 저하고 얘기한 게 지금 나오는 거죠. 원형으로는 통상 그 작용상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만달라 같은 이미지의 설명을 위해서 사용한다. 원형들이. 원형을 상이라는 말로 표현한, 설명하는 그림이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원형 그 자체는 역동작용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고, 의식은 그 작용의 결과 생기는 마음의 변화를 인식 가능할 뿐 원형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형이 마음에 작용하면은 자주 패턴화된 이미지 또는 상으로 인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원형이라는 게 이제 인류 공통의 그 원형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작용할 때 어떤 이미지들이 나타나는데 상당한 공통성이 있단 말이야. 이 패턴이 돼. 꿈이니까 그림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융의 이론에 있어서 중심적인 의미와 기능을 가진 원형은 의식의 중심으로서 자아, 에고의 원형과 마음 전체의 중심으로 가정되는 자기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아의 원형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자기의 원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기 원형, 그다음에 자아 원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융 심리학에서 의식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원형이 자아다. 그러니까 이 자아 자체도 어떻게 본 거예요? 이 자아도 원형으로 본 거죠. 에고도 원형이다라고 본 거죠. 자아 원형. 이것도 그냥 자아도 일종의 원형이다라고 보는 거죠. 에고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고 자아 원형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 원형은 자아에게 작용하지만은 그 작용은 의식의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서 또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작용으로서 의식된다. 이런 유형으로서 집단적 무의식으로부터 작용점이 제 원형이고, 그 유은 다음과 같은 원형을 대표적으로 제창했다. 자아, 에고. 자, 원형 중에 하나는 에고. 방금 얘기했던 에고. 그 다음에 그림자. 그 다음에 아니무스와 아니마. 그리고 데모와 늙은 현자. 그 다음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각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의 각인. 그래서 칼 융은 이 자기 원형이라고 하는 이 원형은 신의 각인이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통찰이에요. 신은 뭐야? 신의 각인. 각인했다면 새겨넣었다는 거죠. 새겨진 거야. 자기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본래 자기 아트만이 사람 속에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이 본래 자기 아트만은 근원성의 그 본래 자기가 여기 인간의 마음, 개체의 마음에 새겨는 그 원형이 되는 거고, 요것을 제가 그대로 여기다가 넣는 거 셀프 아키타입, 자기 원형이 이렇게 새겨진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기 원형이 새겨진다.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의 그 모든 인류의 그 본래 자기의 원형이 각 개체 속에는 셀프 아키타입 자기 원형으로 이렇게 각인된다. 이렇게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뭐 데모라든가 아니무스나 아니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아니마는 그 여성, 아니무스는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 남성의 여성의 원형과 남성의 원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아니마와 아니무스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원형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라든가 영원한 소녀, 소년,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는 요거는 이제는 몇 가지만 이렇게 들었지만은 저는 아주 다양한 그 원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는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자기 원형, 신의 각인으로서 자원형이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데모, 우리가 우주의 어머니, 지구의 어머니, 제가 표현할 때 여기 지구 여왕, 우주 여왕으로 표현했는데 이 데모의 원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궁이와 소위로 나눠진 마고, 그것이 우리 그 어머니라고 하는 대지모신, 그 어머니라는 개념이 마고로 표현되는 마고의 원형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게 어떤 원형이냐라는 걸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상징 몇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가 어떤 상징이냐, 또는 토끼, 요즘에 토끼가 어떤 상징이냐,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제가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화 속에서 페르세우스와 메두사 이야기라든가, 바로 여기 이렇게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또 다 상징. 이게 뭐냐라는 게. 그 다음에 가르다와 나가의 투쟁, 싸움은 무엇을, 이것도 상징이에요. 원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상징이면서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고성과 에덴 동산. 그러니까 마고성, 우리 한국의 마고성 신화와 에덴 동산은 동일 구조의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몇 개 강좌로 설명을 다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이드가 왜 그 거세공포증, 그러니까 왜 아이가 자기가 성기가 잘리는 아버지가 자기 성기를 자를까봐 거세공포증을 왜 프로이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것도 사실 원형적 사고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이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영화 같은 데서 이제 토끼 같은 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울의 상징, 그 다음에 토끼, 뭐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 상징은 뭐예요? 윌리엄의 왕자 레오라든가, 뭐 그 아슬란, 그 나디아 연대 아슬란 같은 정글북의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이게 아담과 이브가 바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그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돼야지. 사실은 칼융의 그 심리학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칼융도 제가 이렇게 분석한 만큼 깊이 분석하진 않았어요. 저처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칼융이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가 제한이 있었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온갖 자료를 다 분석할 수가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많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원형, 자기 원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각인이다라는 것은 신의 형상을 새겨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 형상은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지. 자, 이미지. 여기서는 형상이라는 게 물질적 실체가 아니고 이미지, 홀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봐요. 홀로그램 이미지. 신의 형상인 홀로그램 이미지를 새겨 넣었다. 사람 속에다 새겨 넣었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이게 사람 몸속에 새겨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이 본래 자기가 이 사람 속에다가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자기가 신의 각인을 하게 되네. 새겨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강하는 과정. 이렇게 하강하는 과정은 사실은 새겨 넣는 과정이란 말이야. 새겨 넣는 과정. 신의 각인이 됐네. 그러니까 요게 셀프다. 셀프면은 이 셀프를 요 안에다가 자아에다가 새겨 넣는 거란 말이야. 자아에다가.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그것을 부르는 말이 있다. 그럴 때 신의 그 형상, 그 본래 자기의 형상, 그 아트만, 여기서 이제 신을 아트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트만의 형상을 사람 속에다가 새겨 넣었을 때, 자아에다가 새겨 넣는다. 했을 때 그 새겨진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원형인간 아담 카드몬은 most high man이라고 해서, 안트로포모르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의인화된 사람으로 된 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신, 그러니까 사람으로 형상으로 드러난 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게 아트만.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아트만.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본래 자기. 아임니스. 그 본래 자기 나의 모습이 그것이 사람의 형상, 이미지로 드러날 때는 그것이 아담 카드몬, 그 원형을, 그 인간의 원형, 그렇죠. 인간의 원형을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거야. 아담 카드몬. 이것은 이제는 카발라에서 나오는 거야. 아담 카드몬. 그래, 원형이라는 거죠. 그럼 원형 인간. 아담 카드몬은 is divine light다. without vessels라는 건 뭐예요? 어떤 몸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 순수 이미지라고 하는 거. 순수한 빛의 이미지. 이미지로 있는 그러니까 홀로그램이죠. 그러니까 홀로그램. 순수한 빛의 이미지. 순수한 포텐셜. 잠재적 가능성. 그렇죠. 포텐셜로 존재하는 순수한 빛의 이미지를. And the human psyche. 인간의 심리에 있어서는 아담 카드몬은 뭐야? 예치다라는 거와 이렇게 그 대응이 된다. 그것은 어떤 집단적인 어떤 콜렉티브한 그 영혼의 정수, 집단적 영혼의 정수다라는 영혼의 정수.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칼융 철학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칼융은 영혼이다.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대립적인 요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요소들은 대립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영혼이라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단적 영혼, 순수한 영혼체. 그러니까 그것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의 형상을 가진 자기 셀프, 아트만. 사람의 형상을 가진 아트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담 카드몬 이렇게 그래서 카발라에서 10개의 세피라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그 대우주적 존재. 그러니까 이게 아담 카드몬은 사실 대우주적 존재. 그런데 이 대우주적 존재가 어떠네? 우주적 존재가 어때? 이것이 바로 집단 콜렉티브한 에센스인데 인간의 영혼의 집단 정수인데 이것이 각각의 소우주 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각각의 그 사람 속에 각인이 돼.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어때요?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셀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빛의 이미지이면서 집단적 영혼의 정수, 그렇죠? 신의 정수, 영혼의 정수, 대우주적 존재인데 이것이 뭐야? 이것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집단 의식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인류 우주적 존재 사실은 인류 전체 그 지구 전체 우주 전체의 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자기 셀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각 개체 인간에게 이렇게 각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있다면은 요게 요 아래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셀프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서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작동을 시키고 있는 거야, 이게. 계속 각인을 하는데 언제까지 각인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에고가 자기 셀프와 같아질 때까지 각인 작업을 계속 새겨넣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셀프의 근원적 운동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자아를 자신의 그 형상, 자기의 이미지와 그대로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새겨넣는 작업을 하는 게 자기인식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각인 과정이다. 새겨넣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러면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속에서 신의 이미지, 그 본래 자기의 이미지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 속에서 활성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 속에는, 모든 사람의 자아의식 안에는, 자아의식, 그러니까 이 자아의식이라는 건 자아의식,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 무의식 다 합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의 자아 속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르더라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자아 속에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돼서 여러분 몸 안에서, 그러니까 의식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자아 안에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24시간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자기 원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기 원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원형은 그런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원형이야. 그렇죠. 자기 원형인데, 그런데 각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원형이 새겨져 있는데, 각 인간의 그 새겨져 있는 그 원형이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운명에 따라서, 각 사람의 주어진 운명 구조에 따라 아홉 가지 원형으로 분화되어서 발동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홉 가지 원형으로 자아가 되어서, 원형으로 자아로 분화되어서 발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원형이 100%가 발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마다의 그 자아 원형은 9가지 원형이다. 자아 원형은 사실은 바탕에는 모든 원형 9가지가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수한 하나의 그 틀이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월하게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원형이 각 사람에게 있는데, 그게 9가지로 대체 구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성격 원형, 그러니까 인간의 원형, 자아 원형이라는, 성격이라는 것보다도 이제는 자아 원형이라고 했죠. 이 자아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9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럼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바로 셀프의 원형은 이 9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죠, 이렇게 다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여기 빛나고 있잖아요. 여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9가지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죠. 각 사람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9가지는 가지고 있어. 기본으로는. 잠재적으로 포텐셜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 피지컬적인 어떤 그런 세계, 그리고 피지컬 세계를 만들어낸 기본적인 무의식적 그 세계에서는 어떤 특정한 한 유형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색과, 어떤 사람은 사색과, 어떤 충성과 낙천과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게 한 원인은 모든 요소들, 모든 그 각 유형으로 나온 사람의 그 자아 원형들이 근본적으로 9가지의 그 셀프가 그것을 다 갖춘 자기 원형이 완성될 때까지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사색가로 나왔다면은 그 사람이 머리 중심을 구축하고 다시 9가지를 다시 통합해가지고 이 하나의 자기 원형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아 실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아라고 에고는 9가지가 됐는데, 9가지 자아 원형이 있는데, 자기 셀프가 되려면 그 9가지가 다 통합돼야지 완성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와 같이 여기서 자아 원형,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원형과 셀프 원형은 하나고, 자아 원형은 9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아 원형 안에 이미 자기 원형이 다 잠재적으로는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유도를 해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완성된 그 자기 셀프를 완성되게끔 유도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신화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화에서 이그드라실 세계수, 여러분들 북유럽 신화에 보면은 아스가르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스가르드라고 하는 것은 그 대우주목, 이 우주의 세계를 9개로 쪼갠단 말이야. 9개의 세계로 쪼개죠. 아스가르드와 그러니까 아스가르드는 신들이 사는 세계, 미드가드들은 인간들이 사는 세계, 무스펠헬임은 불의 종족이 사는 세계, 헬레임은 지옥 세계, 그렇죠, 밑에 바닥의 세계, 그 다음에
이렇게 그 9개의 세계로 쪼개는 이 개념 자체는 보편적으로 해왔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궁도라고 하는 거죠. 구궁도. 그래, 구궁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9개로.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의 이런 방식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런 이그드라실처럼 하나의 세계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담 카드몬이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요 세피로트라고 하는 것이 생명나무거든,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 자체가 하나의 사람이요. 대우주요. 그러면은 생명나무가 지금 10개 세피라로 돼 있지만은 바닥에 있는 걸 말쿠투가 하나의 받침이 돼준다면 9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생명나무에 존재하는 이 원형, 자기 원형을 9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게 이그드라실이라는 나무, 세계수로 이것이 대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9개로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구궁도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십체구용이라고 한다. 십체구용의 원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탕 백그라운드는 십체지만은 실제로 쓸 때는 9가지의 그 성격 구조로 구분을 해가지고 9가지의 세계 구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9가지로 쪼개서 보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이 그런 어떤 거에 기초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 카드몬이라는 게 있고, 그것이 바로 원래의 그 자기 셀프의 원형이고, 그 셀프의 원형이 9가지로 쪼개져 나갈 때 그 9가지가 각각의 자의 원형이다. 하지만은 그 자 원형의 뿌리, 무의식 아래는, 집단 무의식 상태 아래는 뭐야? 항상 요게 셀프 아키타입이 아담 카드몬 원형이 9가지가 다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이미 어떤 특정한 성격 유형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9가지 유형을 다 갖출 수 있게끔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기 셀프 운동이 자기 각인 운동을 시키면서 이 작업을 유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는 이 정도로까지 칼융은 분석을 해내지 못했지만은 제가 이제 공부한 그거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바로 이런 셀프가 있어. 자기 셀프가 이렇게 9가지 유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기 원형은 아담 카드몬이고 자아 원형 9가지는 그 아담 카드몬이 쪼개진 거다. 9개로 나눠진 것인데 그 바탕 뿌리에는 자기 원형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 이게 밑에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